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연약한 울음소리가 흙벽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음은 때로 완전한 침묵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그저 무력한 피해자라고만 기억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반복되는 열병식과 구호, 지도자의 동상 앞에서 허리 굽히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연극처럼 관람합니다. 하지만 몸든 연극에는 무대 뒤가 존재합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속, 대본에 없는 신음이 흐르는 곳. 그곳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1977년 7월의 어느 날 평양의 한 아파트 마당에 먼지 쌓인 초록색 화물차가 멈춰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멎고 창문마다 겁에 질린 눈들이 숨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내려 한 가정의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 가족이 맨발로 끌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8살 소녀의 손을 잡은 삼촌까지. 소녀의 이름은 선화였습니다. 선화의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김일성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조국에 바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평양의 좋은 아파트와 안정된 직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낙원은 유리처럼 얇고 위태로웠습니다. 술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 당 간부들의 생활을 넌지시 비판했던 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동분자, 그 한 단어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트럭의 짐칸은 칠흑 같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이 부딪힐 때마다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성화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화가 기억하는 평양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사라져버린 사람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한 가족을 통째로 삼켜버린 그 거대한 어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둠의 기원은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의 한 당 회의실. 김일성은 거대한 도표 하나를 가리텄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의 모든 인민을 세 개의 칸으로 나누는 기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위 칸은 핵심 계층, 그 아래는 동요 계층, 그리고 맨 마지막 칸은 적대 계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분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학교의 학생 명부와 같았습니다. 핵심 계층은 언제나 칭찬받는 모범생이자 반장이었습니다. 동요 계층은 늘 감시받고 교화의 대상이 되는 관심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대 계층은 퇴학 처분 대상자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학교에서는 한 명이 퇴학당하면 그의 가족 전부가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후손까지 함께 교실에서 끌려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아의 할아버지가 재산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핵심 계층에 속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진짜 공포는 그 경계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제의 모범생이 오늘의 퇴학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 한마디, 의심스러운 눈빛,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명단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1958년 8월,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반대파들을 숙청했던 종파 사건 이후 그들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 모두 적대 계층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선아의 가족을 태운 트럭이 도착한 곳은 함경남도 요덕군이었습니다. 1959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민들이 살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군인들이 들이닥쳐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 자리에 높은 철조망을 둘렀습니다.
마을은 거대한 감옥 15호 관리소가 되었습니다. 요덕 정치범 수용소,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자 선화의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와 그 위를 기어다니는 잿빛 옷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 텅 비어버린 눈동자, 기계처럼 반복하는 움직임. 선화의 가족은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습니다. 평양에서 입고 온 예쁜 옷도, 어머니가 몰래 쥐고 있던 작은 가족 사진도, 그리고 이름 대신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선화는 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번호,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잠자리는 50제곱미터 남짓한 흙바닥방 한 칸이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옆 사람의 뒤척임에 잠을 깨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몸에 들끓는 이와 벼룩 때문에 밤새 온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벽에 붙은 성에가 녹아내려 옷을 적셨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서로의 체온에 필사적으로 기댔습니다. 음식은 하루 3번, 강냉이밥이 전부였습니다. 새끼를 다 합쳐도 어른 주먹 2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멀건 국에는 소금기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는 사람들 속에서 생존의 법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는다. 아이들은 밭을 기어다니며 지렁이를 잡아먹고 풀숲에서 메뚜기를 산채로 씹었습니다. 어른들은 몰래 산에 들어가 독초인지도 모를 풀뿌리를 캐고 심지어는 뱀이나 쥐를 잡아 날로 먹기도 했습니다. 선화는 보았습니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한 노인이 흙바닥에 떨어진 썩은 강냉이 알갱이를 주워 미친 듯이 입에 털어넣는 모습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수치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노동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이어졌습니다. 8살 선아의 작은 손에도 무거운 연장이 들렸습니다. 험한 산비탈에서 밭을 일구고 얼어붙은 강에서 돌을 날랐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날의 식사 배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보위원이라 불리우는 감시자들은 늘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무자비한 매질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벌목 작업에 나섰던 삼촌이 미끄러지는 통나무에 깔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보위원은 쓰러진 삼촌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마치 고장난 기계를 치우듯 다른 수감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아는 삼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은 애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일과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공포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모든 수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주를 시도했거나 식량을 훔친 이들이 말뚝에 묶였습니다. 보위원이 죄목을 나열하는 동안 그들은 텅 빈 문으로 하늘을 보거나 땅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윽고 울리는 총성. 선아는 어머니의 치마폭 뒤에 숨어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뼈를 뚫고 들어와 영혼에 박혔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수감자들은 시신을 향해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인민의 배신자를 규탄하라는 보위원의 외침에 따르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돌멩이를 쥐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밭을 갈던 아저씨의 축 늘어진 몸을 향해 차마 던지지 못하고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보위원의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도록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들어진 거대한 지옥이었습니다. 수용소의 시간은 계절의 변화로만 겨우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선화는 소녀가 되었고 어머니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진작에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다른 주검들과 함께 수레에 실려 이름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아버지마저 탄광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던 날,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얼굴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울 뿐이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했습니다. 막사 안으로 들어서는 보위원 앞에서 모든 여성은 허리를 90도 꺾어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여성들의 몸을 훑었고 마음에 드는 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손가락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손짓 한 번에 한 여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막사에서 여인들이 하나둘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억눌린 흐느낌과 짐승 같은 남자들의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끌려갔던 여인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어느덧 20살이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고된 노동으로 몸은 마르고 비틀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어머니와 함께 평양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 앞 공원에서 그네를 타던 기억,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그것은 고통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막사의 한 젊은 여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가장 큰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기록을 만드는 행위였고 발각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필사적으로 그녀의 배를 가렸고 출산일이 다가오자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 가장 구석진 곳에서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늙은 여인들이 산모의 입에 옷가지를 몰리고 다른 여인들은 보위원에게 들킬세라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하며 망을 보았습니다. 핏물과 양수가 흙바닥을 적시는 가운데 마침내 작고 연약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세상에 나왔다는 신호로 가느다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찰을 들던 보위원이 막사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위원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갓 태어난 아이를 거친 손으로 빼앗아 들었습니다. 산모는 피범벅이 된 몸으로 기어가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그는 가차없이 그녀를 걷어찼습니다. 그는 아이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거꾸로 쳐박았습니다. 아이의 짧은 울음소리가 물속에서 잦아들었습니다. 작은 몸부림이 멈추고 세상은 다시 완벽한 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모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양동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절규보다 더 처절했고 그 어떤 저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선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육체를 파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영혼을, 모성을, 미래를,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말살시키는 절멸의 공간이라는 것을. 그 여인의 침묵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앞에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살아있는 죽음의 증거였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 수용소. 러시아 편에서 싸우다 포로가 된 한 젊은 북한군 병사가 카메라 앞에서 말합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면 자신은 물론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까지 3대가 통째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포는 바로 선아가 겪었던 그 지옥,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절멸의 공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용소의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곳을 떠받치는 잔인한 구조와 철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토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북녘 땅을 떠돌며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 뒤편, 인공위성 사진으로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대한 얼룩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선화에 찢겨진 삶을,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신음을, 아이를 잃고도 울 수 없었던 한 어머니의 침묵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총구와 철조망 아래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침묵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